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메디아 팟캐스트 시리즈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메디아 의료교육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며 평가하는 글로벌 의료교육 기관입니다. 오늘은 로마의 밤비노 제수 어린이병원 선임연구원인 산드로 로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마친 후 학습자들은 AI 및 기타 기술 발전이 저신장 환자의 임상 진료 향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디지털 기술이 제조합 인체 성장 호르몬에 대한 환자의 치료 수능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장장애 관리에서의 디지털 의사결정 2026이라는 지속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성장장애 관리 분야의 임상의들, 특히 소아과 전문의 및 일반 진료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내용 중에는 성장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Sandra Locke. 좋은 아침입니다. 제 이름은 산드로 로케입니다. 저는 소아내분비 전문의입니다. 현재는 로마의 밤비노 제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칼리아리의 미크로시테미코 병원에서 소아내분비과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들에게 현재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ank you. This is a good question.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신장 환자는 소아내분비 전문의 진료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환자군입니다. 저신장은 소아내분비 전문의에게 의뢰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내분비학적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장 저하의 감별 진단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호르몬성 원인뿐 아니라 비호르몬성 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고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의 반응을 정상 반응 또는 불충분한 반응으로 정의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료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기저진단이 치료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는 터너 증후군 환자나 특발성 저신장 환자처럼 성장 호르몬 결핍 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치료 첫 해에 훨씬 더 우수한 성장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저신장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치료 반응이 양호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의 80% 이상이 특발성 성장 호르몬 결핍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핍의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질성 성장 및 사춘기 지연과 고립성 성장 호르몬 결핍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실제로 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을 보이며 성장기가 끝난 뒤 다시 검사해보면 정상 반응을 나타냅니다. 즉, 성장 호르몬 결핍은 사춘기 이후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시적인 성장 호르몬 결핍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양성 반응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극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 결핍을 판단하는 기준 범위가 수십 년째 사용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뢰율과 성장 호르몬 치료 시작 시점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 자료에 따르면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장기적인 결과가 더 좋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일찍 시작해야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치료 수능도가 완전하지 않은 환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치료 수능도가 낮을 경우 성장도 저조하다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결과는 초기 1년에서 2년 동안의 반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시기와 치료 기간에는 특히 치료 수능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왕이 연령대에서의 치료 수능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왕이 연령의 영구적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소 불리한 대사 프로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수능도가 면밀하게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수능도의 모든 원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성장 호르몬 결핍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은 성장 호르몬 결핍 관리에 여러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은 치료 반응 모니터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별 환자의 성장 호르몬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하면 환자의 치료 결과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정상적인 반응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바로 개입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수능도를 모니터링하고 수능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사 횟수와 투여 시점을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는 주사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의료진과 보호자는 치료 수능도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수능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로 수능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I just mentioned before that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주사 횟수와 투여 시점을 기록하고 이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는 주사 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자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진과 보호자뿐 아니라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어 연구 프로토콜 설계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술은 수능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수능도, 관련 문제의 식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가 주사를 매번 같은 시간에 투여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주사를 일정한 시간에 투여하는 환자일수록 수능도가 높고 투여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환자는 수능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수능도와 관련된 일부 문제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또는 보호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능도의 문제는 실제로 환자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사, 장치, 그리고 약물 자체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능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AI가 결국 저신장 아동의 진단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My personal feeling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저신장 소아의 진단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인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성장 곡선, 검사실 결과, 유전 정보, 영상 자료처럼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고 집단 전반의 미묘한 패턴을 탐지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확률을 예측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실제 성장 호르몬 결핍인지 아니면 체질성 성장 및 사춘기 지연인지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인공지능이 비정상적인 성장 경과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에서의 위양성을 줄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용량 설정과 수능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 내분비 분야에서의 진단은 단순히 데이터에만 기반하지 않습니다. 임상적 맥락과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생리적 특성, 치료 시점과 강도,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소통과 공동 의사결정까지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환자에게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조율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을 보조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현재의 진단상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기준치의 변동성이나 위양성과 위음성 문제와 같은 한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공지능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인 임상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팟캐스트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let me just tell you that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 의료진은 디지털 기술이 현재 여러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익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성장 호르몬 결핍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적절히 성장하지 못할 경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건강 이상을 시사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중요한 경고 신호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인공지능에 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상 진료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메디아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속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mediaaacadem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